2022년 3월 31일 제5주차 논리적 사고와 합리적 비판 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반장으로 수고해 줄 우리 장혜지 학생이 먼저 자신의 전공하고 이름을 우리 학우들에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범죄수사과 장예지입니다. 네, 우리 장혜지 학생은 지금 위치가 어딜까요? 집입니다. 네, 집이 어느 도시에 있나요? 어, 본가는 서울이고 학교 앞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장혜지 학생은 지금 봄이 되었는데, 꽃을 보거나 또는 사물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작년까지는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은 벚꽃이 안 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학교 앞에 있는 당국대학교 호숫가가 벚꽃 엔딩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 백석대학교의 캠퍼스가 많은 다른 대학의 캠퍼스 못지않는 멋진 조경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캠퍼스에는 피어 있는 꽃을 아직 하나도 못 보았나요? 네, 네, 좀 자세히 보면 피어 있는 꽃들이 있을 테인데 아직까지 좀 많은 꽃들이 피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그 장혜지 학생은 핸드폰을 갤럭시를 쓰고 있나요? 아니면 아이폰을 쓰고 있나요? 저 아이폰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면에 보면 아이폰을 가장 먼저 만든 스티브 잡스의 지금 초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개발할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발견이 되었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되어질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또 핵심적인 소지품인 스마트폰을 그는 어떻게 개발하고 또 이 스마트폰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2007년 뉴욕 타임즈에서 스티브 잡스에게 인터뷰를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내가 이런 아이폰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브레이크라는 시인의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장희재 학생은 시를 읽거나 또 시집을 구입하는 또 시를 가까이 하는 편인지 아니면 시는 좀 책은 많이 읽어도 시집은 잘 안 읽는 편인지요. 별로 안 읽습니다. 네, 다른 책들은 구입하는데 크게 돈에 아깝거나 또 필요성을 이렇게 의심하지 않는데 시집을 사기에는 책의 내용도 너무 좀 빈약하고 해서 시집은 잘 안 사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 창의력을 얻은 비결이 바로 이 브레이크의 시를 읽으면서 창의력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 브레이크의 시 중에서 하나의 모래에서 하나의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하나의 천국을 보고 손바닥에 무한을 실어 한순간 속에서 영혼을 느낀다라는 시를 읽고 그가 영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반장은 이 시에서 뭐 어떤 것을 느끼나요? 잘 모르겠는. 네, 특별한 내용이 아니죠. 이 시에서 무슨 아이폰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런 창의력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냥 평범한 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창의력이라는 것이 아주 먼 곳에 있어서 힘들게 찾아가야지만 창의력을 또 문제의 해결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모래, 우리 주변에 모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한 송이 들꽃, 지천으로 앞으로 피게 되어질 그런 꽃 사이에서 그가 영원을 느낀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까이 있는 모래나 또 꽃 한 송이를 우리가 얼마만큼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창의력과 또 문제 해결력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반장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또 창의력을 필요로 할 때에 어떤 먼 나라를 가서 그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에게 답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또 가장 가까운 자연을 자세히 관찰하고 살피게 되어지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고 막혔던 창의력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 스티브 잡스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반장도 이제 꽃이 피고 또 봄이 깊어질 때인데 이런 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또 밤하늘의 별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반장은 밤에 하늘을 쳐다본 기억이 있나요? 어렸을 예전에.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요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하늘을 자주 안 보게 되어지는 것이 봐봤자 예전만큼 별의 숫자가 많이 있지 않아요. 많아봤자 한 10개 정도, 그 정도이고, 또 봄도 여러 해를 거치게 되어지니까 그냥 작년에 봄, 재작년에 봄과 계속 대비되어지고 비교되어지는 것 말고는 크게 감흥이 없어지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의미 있는 시대를 살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피는 꽃들에게 좀 더 주목하고 또 밤 하늘을 바라보며 또 사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반장은 오늘 저녁이 되어지면 밤 하늘을 또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입안에 수업하는 네. 모든 학생들은 이제 동네 곳곳에 피게 되어질 이 들풀들과 또 여러 꽃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또 그 생명의 신비를 함께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혜지 학생, 네. 네, 좀 밤하늘을 또 피게 되어질 꽃들을 살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네, 꼭 한번 여유를 가지고 산책도 하고 또 하늘도 올려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네. 엊그저께 3월 15일자 신문이니까 한 이제 2주 정도 되어졌는데 우리 지구에 3m나 되어지는 큰 바위가 지나간 것을 신문 기사가 이렇게 기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그 소행성이 지나갔느냐 하면 우리 지구 위에 인공위성들이 지나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나라에 천리안이라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그 인공위성이 위치한 곳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를 이 소행성이 지나갔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고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장희지 학생은 우리 이 땅에 공룡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알고 있나요? 화산 폭발로 알고 있습니다. 네.
화산 폭발 설도 있고, 그 다음에 해수면이 상승했다라는 설도 있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소행성이 충돌하여서 또 그 여파로 또 화산도 분화가 되어지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공룡이 일순간에 멸종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칫 조금만 더 가까이 지구를 지나갔다라고 하면 또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보름 전에 온 인류가 멸망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밤하늘을 바라본다고 한들 이 소행성의 충돌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또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수업을 진행상을 보면 첫째 시간에는 OT로 보냈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논리적 사고나 또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 정의를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논리학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동일률, 모순율, 대중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3주차에는 이 논리학의 단어나 용어들 또 정의, 애매와 모호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 반장은 지금 우리 논리학의 원리라든지 개념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기억이 나나요? 잘은 안 납니다, 솔직히.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문장하고 명제의 구분과 그 다음에 명제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수업은 조금 정리가 되었나요? 조금 까먹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수업 내용들을 정리하여서 또 여러분이 그 부분은 토론실에 올려놓아서 여러분의 기억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을 위해서라도 제가 꼭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정리하여서 꼭 다가올 8주차 시험에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감사합니다. 5주차인데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다른 학생들은 반장한테 무척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자료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굳히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5장 오늘 보면 논리적 사고 이해 네 번째로 정언 명제의 성격을 이해하기 또 명제의 주연과 부주연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우리가 수업 계획서에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정언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언 명제와 정언 명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언 명제는 어떤 가정이나 조건으로 표현되어지는 명제를 가언 명제라고 합니다. 만약 고래가 어류라면 고래는 알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조건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가언 명제라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정언 명제는 대상 또는 사태에 대하여 단언적으로 말하는 명제를 정언 명제라고 부릅니다. 반장, 네. 네, 우리 가언 명제하고 정언 명제는 구분이 되어질까요? 네. 네, 가언 명제는 이렇게 조건문이 들어가면 가언 명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가언 명제가 아닌 정언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정언 명제는 S는 P이다, 즉 고래는 물속에서 산다, 또는 S는 P가 아니다, 고래는 생선이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언 명제는 주부와 술부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우리 반장,
네. S는 P이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고래는 물속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에 주어는 뭐가 될까요? 고래요. 예, 고래가 주어가 되어지고 수로는 뭐가 될까요? 산다. 네, 물속에서 산다가 예, 수로가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정업 명제는 주부와 술부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주부는 다시 양하사와 주어로 구분이 되어지고 술부는 수어와 개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맨 아랫줄에 보면 따라서 그 양하사, 주어 이 두 구애를 뭐라고 부를까요? 주부요. 예, 주부. 주부는 양하사와 주어를 우리가 주부로. 그 다음에 수로와 계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술부요. 예, 술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양하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또는 어떤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계사는 이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언명제는 주어와 수어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아는 거고 앞에 부분 양하사는 모든이 들어가는가 또는 어떤이 들어가는가 또 개사 부분이 이다와 아니다 즉 부정으로 가느냐 또 긍정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언명제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서 발전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정언명제를 네 가지 종류로 표준화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A명제, E명제, I명제, O명제로 각각 명명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명제의 질, 수로가 주어를 긍정하는가, 부정하는가에 따라 명제의 질은 긍정과 부정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즉, 모든 남성은 동물이다. 또 어떤 과학자는 여성이다. 라는 정언 명제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우리 반장. 긍정이요. 예, 긍정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또, 모든 고양이는 참새가 아니다. 이것은 부정문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명제의 질은 긍정이냐, 부정이냐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명제의 양이 있는데, 명제의 양이라는 것은 수로의 주어에 대한 언명이 전체적인가 아니면 부분적인가에 따라서 명제의 양은 전칭과 특칭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남성은 동물이다는 전칭의 양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어떤 과학자는 여성이다와 어떤 정치가는 거짓말쟁이다라는 것은 특징의 양을 갖는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여 표현하면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칭 긍정, 특칭 부정 이렇게 네 가지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칭 긍정 명제는 모든 S는 P이다. 즉 사람은 양심이 있다라는 말은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진 존재이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전칭 부정 명제는 모든 S는 P가 아니다. 쓴맛이 나는 소금은 없다라는 말은 어떤 소금도 쓴맛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특징 긍정 명제가 있는데 어떤 S는 P다. 즉 의사는 친절하다. 이것은
특정한 어떤 의사는 친절한 의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의사가 친절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특징 부정 명제는 어떤 S는 P가 아니다. 반짝인다고 모두 금이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반짝이는 것은 금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장, 네. 지금 이 정원 명제의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징 긍정, 특징 부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것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 전칭이란 말이 들어가면 모든이라는 것을, 또 특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이라는 말을, 그 다음에 긍정이라는 것은 그냥 이다, 긍정문이 되어지는 거고, 부정 명제가 되면 이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런 부정문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뭐 정칭 긍정, 전칭 부정, 특징 긍정, 특징 부정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A 명제, E 명제, I 명제, O 명제로 각각 명칭으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A 명제, E 명제, I 명제, O 명제를 전칭 긍정, 정칭 부정, 특징 긍정, 특징 부정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A 명제는 모든 S는 P이다. 이 명제의 양은 전칭을, 또 질은 긍정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명제의 유형, 이 유형은 모든 S는 P가 아니다. 즉 양은 전칭으로, 질은 부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I 명제는 어떤 S는 P다의 형태로 나타나서 명제의 양은 특징이고 명제의 질은 긍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명제 유형, O 유형은 어떤 S는 P가 아니다로 표현되어서 이 명제의 양은 특징이고 이 명제의 질은 부정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반장. 네. 오늘 우리가 수업 계획서에서 다루어야 할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반장은 이 명제 유형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네, 요거를 유심히 또 자세히 기록하여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간고사에서 한 문제는 무조건 맞고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 교재 88페이지 밑에서 11번째 줄에 보면 맥락이 의사소통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의미를 분명히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상황에서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는 부적절하거나 지나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일이 바로 명료화 기술의 핵심 부분입니다. 하지만 명료화가 필요한 맥락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재 89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5.1 무엇이 필요한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일은 문제의 성격이 무엇이며 분명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되도록 명확히 하는 일입니다. 89페이지 5.1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자비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논증을 분석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략 및 여러 부분을 직접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자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미의 명료화인데 논증을 재구성할 때에 가능하면 애매함과 모호함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암묵적 요소의 명시하인데 오늘은 집에 일찍 갈 것이다. 오늘은 오후 수업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을 때에 전제는
오늘은 오후 수업이 없는 것이고 결론은 그래서 오늘은 집에 일찍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제와 결론 사이에 깊은 상관관계가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재 92페이지 보면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데 쓸 수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에 나오는 정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전은 모국어 사용자들이 단어를 통상적으로 또 표준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에게 다른 친숙한 단어로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9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상대방이 누구인가? 우리가 논의하던 예들을 돌이켜 볼 때에 어떻게 명확히 해야 하는지는 듣는 사람이 누군지에 달려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기농 식품이라고 했을 때에 이 유기농 식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쓰지 않는 농산품을 우리가 유기농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보다 전문적인 사람들에게는 유전자 변형되어지는 것도 유기농 식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단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에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2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5.3 상대방을 감안할 때 어떻게 하면 분명하게 할 수 있는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생각을 명확히 해주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9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는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데 쓸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사전에 나오는 정의 또 9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전문가의 정의나 설명 또 94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의미를 결정하고 규정하기 이렇게 표현을 분명하게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장, 네.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에 제일 어려운 점이 상대편의 말을 오해하거나 또는 명확하지 못하게 소통이 되어질 때에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혜지 학생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에 좀 소통 부분이 잘 되는 편인지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편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 알아들어서 좀 곤란했던 경우가 혹시 있었는지요? 네. 네, 최근에 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최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 또 전달하려는 것과 다르게 전달이 되어서 좀 불편한 관계가 되어지고 또 오해가 생기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상대편으로 하여금 오해의 요지를 줄이고 또 내 의사를 정확하게 상대편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간을 지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데 또 오해 요소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지요? 네. 네, 우리 그 장혜지 학생은 부모와 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좀 잘 어울리는 편인지 아니면 조금 거리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유지를 하는 편인지요. 부모님하고는 어떤 사이가 좀 어떤 편인가요? 엄청 좋아요. 엄청 좋은 편이고,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하고는 관계가 어떤 편인가요? 좋은 친구도 있고, 안 좋은 친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부모님하고 또 친구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부모님하고는 엄청 좋은 사이인데 또 친구들 사이에는 좋은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불편한 관계에 있는 친구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아, 부모는 우리 장예지 학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설령 내가 쑥떡처럼 말해도 부모님은 어떻게 알아들을까요? 찰떡같이 알아들을. 찰떡같이 예지 학생의 마음과 필요를 헤아려서 잘 이해를 하는 반면에 친구들이나 주변의 동료들은 그렇게까지 쑥떡같이 말한다고 그 말을 찰떡같이 들을 학생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 말하는 것에 오해가 생기고 또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과 같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또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 이런 오해의 소지를 줄이고 또 불필요한 관계들을 맺지 않도록 우리가